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여기 앞에 딱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노트북이 한 대가 있죠. 자,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은 ASUS의 ROG 제피러스 GU502인데요 4K 해상도 i7 10세대 그리고 RTX 2070 Max Q를 탑재한 굉장히 고사양의 노트북입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은 ASUS로부터 지원을 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공정의 지침에 따라서 영상 초반과 중반, 후반에 유료 광고라는 것을 고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노트북은 게임하기에도 굉장히 좋지만 작업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노트북일 텐데요. 자, 이 제품의 성능은 어떠한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은 G14라는 상판에 LED가 들어오는 노트북의 디자인에서 LED가 빠지고요. 크기는 조금 더 커진 게 특징인데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힘준 부분은 뒤편에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 G14를 보였다면 LED를 통해 원하는 사진이나 문구를 넣는 기능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GU502는 이 기능은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쉬운 기능이긴 합니다. 제가 RGB나 LED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정한 디자인이고 반짝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이 되네요. 크기는 가로는 36cm, 세로는 25.2cm, 높이는 1.89cm인데요. 크기는 딱 요즘에 출시되는 15인치 노트북 크기지만 높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노트북 무게는 1.97kg, 어댑터까지 포함시키면 약 2.6kg이 되는데요. 노트북의 무게도 2kg이 채 안되기 때문에 스펙 시트의 사양을 생각해본다면 꽤나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트 역시도 무난하게 잘 배열이 되어 있죠. 마이크, 헤드폰 잭이 나눠진 게 특징이고요. 썬더볼트 3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기존의 노트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포트 구성이네요. 디스플레이는 4K 해상도의 60Hz를 지원합니다. 안티글레어도 적용되어서 빛 반사를 방지해주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각도는 평범한 수준으로 젖혀지긴 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오픈 각도가 넓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네요. 우선 색역대를 확인해보자면 sRGB는 측정 한계치인 100%를 찍었고요. 어도비 RGB 역시 한계치를 찍었고 P3는 89%, NTSC는 무려 9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3, NTSC를 확인해보면 상당히 높은 색역대를 가지고 있어요. 화면 밝기도 100%에서 323카넬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패널도 절대 아니죠. 감마는 2.2에 맞춰져 있으며 회색 램프는 7100에서 7200켈빈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캘리브레이션 맞추셔야 하는 분들은 이 두 개의 값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색상 정확도를 확인해보면 역시 24개의 색상이 굉장히 고르게 잘 표현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품질만 보자면 상급인 제품이며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감마값이나 켈빈값만 수정한다면 컬러 작업에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수준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디스플레이는 게임만 국한된 게 아닌 범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네요. 자, 키보드는 정말 무난합니다. 피드백에 맞춰졌다기보다는 저소음에 맞춰진 입력 방식인데요. 우선 키보드의 타이핑부터 살펴볼게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키감도 적당한 압력으로 타이핑이 가능하죠. 트랙패드 역시 비슷한데요. 눌렀을 때 부드럽게 눌리고 클릭음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전체적으로 키보드 트랙패드는 조용하게 사용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었고요. 어느 누가 사용해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스피커도 무난합니다. 출력도 무난한 정도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죠. 물론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어서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욕심 부리면 그만큼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만족해도 될 듯 싶고요. 이제 본격적인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SSD의 속도를 확인해 보면 읽기는 약 2400MB/s, 쓰기는 1960MB/s 정도인데 이 속도라면 일반적인 SSD의 4배 수준이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테고요. CPU진은 싱글 스코어는 544점, 멀티 스코어는 5120점이 나왔습니다. 데스크탑 CPU인 라이젠 7 3700X와 비교해도 비등비등한 벤치 성능이고요. 시대벤치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릴리즈 23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확인해 보면 전작인 i9 9세대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래픽카드와 함께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3D 마크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벤치마크를 확인해보면 CPU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낮은 성능이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파이어스트라이크, 타임스파이 두 개의 벤치에서 모두 해당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30W 어댑터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16GB가 온보드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싱글 채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 본래의 성능이 측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4K 해상도다 보니 FHD나 QHD에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플레이의 느낌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주사율이 60Hz라서 100프레임, 200프레임을 뽑아준다고 해도 사용자의 눈은 60Hz, 즉 60프레임까지만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 또한 높은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의 주사율로 인해 성능을 100%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144Hz, 240Hz 고주사율 외장 게이밍 모니터를 연결한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디스플레이로는 어떤 게임을 해야 될까요? 주사율의 영향이 적고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게임을 하면 되겠죠. 저는 위쳐3가 떠올랐는데요. 4K 해상도의 낮은 옵션으로 옵션을 설정하고 게임을 해보면 평균 60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옵션이 조절되었지만 4K 해상도에서 진행이 된 걸 감안하자면 위쳐3와 비슷한 류의 게임이라면 게임의 흐름엔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면서 CPU, GPU의 온도를 측정해보면 CPU는 유동적이지만 최대 82도, 평균적으로 70도 중반에 머물면서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온도를 보여줬으며 GPU는 로드율 약 85%에서 최대 72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GPU에 집중된 작업을 한다면 온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소모를 알아보자 하면 배터리 절전 모드의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 볼륨은 50%, 그리고 유튜브에서 FHD 컨텐츠를 시청했습니다. 100%에서 10%까지 약 5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FHD 컨텐츠지만 디스플레이 자체는 4K거든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배터리는 오래 갔습니다. 물론 저전력 CPU와 비교할 만한 배터리 타임은 아니에요. 그래도 5시간 20분이면은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충전은 어떨까요? 10에서 80%까지는 1시간 4분, 90%까지는 1시간 18분, 완충까지는 2시간 29분이 걸렸습니다. 90%까지 빠르게 충전이 되는 편이지만 배터리 보호를 위해 그 이후부터는 더디게 차는데요. 대부분의 노트북 세팅이 이렇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화면에 적혀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내부는 슬롯이 많죠. 각각 하나씩 저장 장치와 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서 확장성도 괜찮은 수준이고 쿨링 시스템도 모자라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모자람 없이 내부를 채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ASUS GU502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유저마다 느끼는 부분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100% 맞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면 어느 정도 공감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ASUS의 ROG 제피러스 GU502 전체적인 스펙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8코어 16스레드 i7을 넣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웬만한 데스크탑보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도 살펴봤는데 저는 처음에 굉장히 비쌀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싸질 수도 저렴해질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200만원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가격 책정이 잘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PU, GPU,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도 기본 구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세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게임도 그렇고 작업에서도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영상도 재밌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 정도 성능이면 작년에 한 300만원쯤 가지 않았나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낮아지네요. 좋습니다. 좋아요.